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이렇게 또다시 서양 미술사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서양 미술사에 관해서 제가 사학자라든지 미술사학자라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이해한 서양 미술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객관적이라든지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서양 미술사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이제 재미로 한번 보신다든지 혹은 이제 사진가인데 이런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다든지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라고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실주의 해가지고 바르비종파까지 이렇게 알아봤죠. 바르비종파까지 알아봤는데 그 시기가 이 인상주의와 이제 그 바르비종파 다음으로 바로 인상주의가 나왔냐,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주의와 인상주의가 어느 정도 공존하는 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1800년도 한 1870년도부터 이제 인상주의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1800년도 말까지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주의가 그러면은 다 사라지고 다 인상주의로 갔냐, 그건 아니에요. 뭐 쿠르베 같은 사람들도 인상파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고 거의 동시대라고 보면은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빨랐다, 약간 빨랐다, 한 세대 정도 이렇게 빨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1800년도에 이제 19세기죠. 19세기 중반부터 말까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도는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어떤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보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순조부터 시작해갖고 철종, 고종, 흥선, 대원군 이렇게까지 이어진 이런 시기였고,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외척들이 이제 활개를 치면서 나라가 이제 위태위태하는 그런 시기였으며, 또한 농민 봉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우리나라 사정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이러면은, 이제 그 과학 분야에서는 이제 찰스 다윈이죠. 다윈이 종의 기원을 1859년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파스테르가 이제 자연 기원설이죠. 생명체 어떻게 생겨나냐,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처음으로 어떤 미생물에 대한 존재를 이제 자각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있었고, 또 맥스웰이라는 어떤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와 자기가 결국엔 한 몸이다 라는 어떤 우리가 그 굉장히 좋아하는 맥스웰 방정식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특히 전자기에 대해서 기반을 다져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는 그때 당시 어떤 분위기였느냐 이러면은 그 제국주의가 이제 완전히 꽃을 펴가지고 이 유럽이 열강 세력이 되어서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이 문화와 예술의 명실상부한 중심으로, 핵심으로 그렇게 그 공고히 다져지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일본에서도 그 미국의 흑선이 이제 페리 제독이 몰고 왔던 흑선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일본에 이제 그 개방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문학계에서는 이제 에밀 졸라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저기 우리가 살펴볼 인상주의 화가들하고 연관이 아주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에밀 졸라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고, 대표 작품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목로주점이 있죠. 이게 이제 최초의 이제 현대문학이라고 말하는 목로주점이라는 것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들레르라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문학 쪽에서. 그래서 악의 꽃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거의 뭐 고전으로 읽히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명성을 떨칠 때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술의 분위기는 이제 신고전주의, 흔히 살롱 미술로 말씀을 드리는 신고전주의와 그 반대쪽에 살짝 그 나가 있었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아봤던 사실주의라든지 바르비종파, 그리고 오늘 알아볼 인상주의가 함께 꼽히는 그런 시절이었다.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드디어 이 인상주의로 왔는데, 이 인상주의가 이 사진에서 미술사 중에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왜 그러냐 이러면은 이 인상주의는 이 순간의 느낌을 포착을 해가지고 그 순간의 느낌을 내가 표현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최초의 화가들 그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가지는 어떤 그런 느낌, 그것과 의외로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하실 때는 인상주의 시대의 화가들과의 어느 정도 공통점과 그 연관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파고 싶으신 분들은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어떤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상주의를 살펴볼 때 제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삼총사 있죠. 삼총사에 이제 좀 빗대서 얘기하자면은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총사 대장인 트레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네, 르누아르, 세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삼총사였고, 저는 달타냥 정도라고 본다면은 쉐라가 달타냥의 그 딱 이미지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그 삼총사하고 다르게 그때 당시 화가들이 끈끈한 정과 의리로 뭉쳐 있었느냐 이건 아니고, 서로 같은 어떤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어느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그 서로 알고 지내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네는 왜 총사 대장이냐 이러면은 마네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마네는 이제 1832년생입니다. 32년생이고 83년도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51세로 인생을 어떻게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모네, 르누아르, 세잔 같은 경우에는 모네는 이제 41년생이고 르누아르는 41년생, 그 다음에 세잔은 39년생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네가 가장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86세까지 살아서 이제 1926년에 이제 그 죽게 되고, 르누아르는 1919년, 그 다음에 세잔은 1906년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네, 르누아르, 세잔이라는 이 한 세대가 다른 이 마네하고 한 세대가 다른 이 세 명이 자기네들의 그 대장으로 마네를 모셨다고 보면 되죠. 모네, 마네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마는 아고 모네는 오잖아요. 그래갖고 아, 이, 우, 에, 오 해가지고 아가 훨씬 앞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화풍으로 보자면은 마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물 중심이었고 모네 같은 경우에는 풍경 중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네를 이제 총대장으로 모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인상주의의 시대를 열어젖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대장인 마네부터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이 마네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이 인상주의를 열어제낀 이 개척자 라고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빛이 주는 인상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자기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그런 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본 어떤 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스냅 사진과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네의 집안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완전히 요즘 보면은 금수저 집안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집안이 부유하고 명예가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도 판사였고 아버지도 판사였고 이래가지고 대대로 이 판사 집안을 유지를 해가지고 당시 프랑스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자기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공직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해군 사관학교가 되려고 저기 남미도 한번 갔다 오고 이랬는데 결국 시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집에서 허락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정식 요즘 말하면 도제교육 이런 방법인데 당시에는 그게 정식 미술 교육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식 미술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려오던 당시에 우리가 이제 반대급부에 누가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신고전주의풍의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엄숙하고 개인보다는 국가나 사회, 단체와 같은 곳에 훨씬 더 그 무게를 두는 그런 주제의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 이 신고전주의 화풍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집한 데가 살롱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미술을 이제 살롱 미술이라고 그렇게 당시에 말을 하죠. 대표적으로 거기에서는 이제 신고전주의 화풍이 유행을 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 마네가 이제 그림을 배웠겠죠. 그림을 배우면서 마네는 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쿠베르 저번에 알아봤던 이 사실주의의 쿠베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조금 더 우리가 느낀 그대로 본 그대로의 어떤 인상을 잡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존의 신고전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거법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인물이라든지 이런 그 형태를 묘사할 때 꼭 써야만 하는 명암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대략 무시를 하고 최대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네라는 사람은 당시에 자기의 경력이라든지 앞날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신고전주의 화풍을 쭉 하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만류라든지 이런 그 구박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작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살롱전에도 이게 전시를 할 때 이제 매년 대표작들을 뽑아가지고 훌륭한 화가들을 모아가지고 전시를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출품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풀바디의 정심 식사라고 있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고 뭐 여러 군데 너무 많이 봐가지고 별로 뭐 그런 굉장히 뭐랄까 명화 같은 그런 느낌이 팍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신고전주의 미술이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그림이 굉장히 저속하고 미숙한 그런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낙방이 됐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낙방전을 열게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쏟아냅니다. 이거는 원거법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인체에 대한 명암 묘사라든지 이런 게 엉망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사람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들은 너무나 저속한 그림이었다. 이런 주제에 대한 부분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의 누드와 같은 경우에는 신이라든지 신화적 존재 혹은 현실에서 있는 실제 인물이 아닌 그런 것들을 묘사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실제 있는 모델을 갖다 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신화적 존재도 아니고 실제 인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 상류층 사람들이 이런 퇴폐적이고 변태적인 이런 놀이 문화를 즐기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고발하는 그런 느낌의 그 주제도 상당히 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본 그 대표로 이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상류층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한 세대 밑에 있던 모네라든지 르누아르라든지 뭐 세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마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각인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마네가 왜 이렇게 그렸고 왜 이런 주제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자기네 생각과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네를 대장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 역시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아무튼 그래서
마네는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굉장히 문제적 작품을 엄청나게 많이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올랭피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바로 고전 미술의 그냥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것도 풀바디의 정심 식사와 똑같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시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이 모델이 말씀드렸듯이 신화적 존재도 아니고 더군다나 목에 하고 있는 이 목걸이라든지 장식 그리고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장면이 분명히 율락가에서 있는 그런 여성을 묘사했다는 게 너무나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고, 더불어서 여기서 더욱더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낸 것이 바로 이 모델이 이 고개를 돌린다든지 다른 곳을 응시하는 이런 연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그림 바깥을 그대로 관찰자를 째려다 보듯이 그대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느낌의 이 표정과 이 너무나 도도함과 당당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당시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네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집안 개인사, 그러니까는 사생활이 완전히 막장 드라마 이 쌍기떼기 팍팍 때리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가서 이 마네라는 이 사람의 그 예술적인 업적과 그것과 이제 별도로 다 이렇게 알아보자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수준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으로 이 모네를 알아보자면은, 이 모네라는 사람은 그 인상주의와 인상주의 이꼴 모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인상주의를 완성하고 인상주의 미술의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실천하고 보여줬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인상주의 하면은 딱 생각하는 빛이 주는 그 한순간의 인상을, 내가 받았던 한순간의 인상을 포착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그림에서 표현해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로 인상주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누구보다도 잘 들어맞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풍경화를 많이 그렸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모네라는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마네처럼 금수저 집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수저까지는 아닌데, 왜냐하면은 이 모네의 아버지가 사업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사업을 할 정도면은 완전히 흑수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제 은수저나 이제 동수저 정도는 돼야지 이제 사업을 해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모네도 졸지에 경제적 고통을 많이 받는 이 흑수저가 되게 됩니다. 이 모네는 어릴 때부터 그림으로 알바를 해가지고 용돈벌이를 짭짤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이제 프로 화가가 있어요. 부댕이라는 프로 화가가 있는데, 이 모네가 그리는 게 이게 재능이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접 자기가 데려다가 이 모네를 이제 그림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네가 이 부댕으로부터 그림을 배우고 자기는 조금 더 그 넓은 세계로 나가가지고 메이저에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래서 파리로 옮기게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 프랑스에서도 이게 징병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네라는 사람은 거기 젊을 때 자기가 저기 알제리에 그 그러니까 군대에 가게 돼요. 군대에 가게 되는데 1년 만에 아파가지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이렇게 해서 다시 병가로 집에 와가지고 돈을 좀 써가지고, 이거 정확히 몰라요. 나 찾아봐야 돼요. 아무튼 돈을 좀 써가지고 이 군복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870년대에 이제 보불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전쟁에 참전을 해야지 되고, 이 전쟁에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영국으로 피난을 떠나게 돼요. 피난을 떠나게 돼가지고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풍경화가이자 이 인상파와도 맥이 닿아 있고, 혹자는 이제 영국 인상파라고 하기도 하는 터너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터너와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터너가 보여줬던,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굉장히 밝고 화려한 이런 화풍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1872년도에 이제 프랑스로 돌아와요. 프랑스로 돌아와가지고 인상주의 전을 열게 됩니다. 인상주의 전을 열게 되면서 냈던 작품이 여러분들 보시는 이 해돋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제목이 인상 해돋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네가 하고 싶은 말은, 요즘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요. 해가 이제 떠오를 때 봤던 그 인상을 담아내려고 내가 표현한 작품
작품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서 너무나 미숙하고 천박하다.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배를 봐라. 이것이 대충 그림 그 하나 그냥 실루엣으로 찍어놓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무지하게 깝니다. 이게 그냥 까이는 게 아니고 그냥 요즘 보면은 거의 뭐 뼈와 살이 분리대로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지만은 이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에밀 졸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모네의 그림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게 돼서 이 모네가 이제 나름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왔던 이 작품의 제목인 인상주의 해돋이라는 데서 이제 인상주의만 이제 따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흉측한 놈들을 이제 까기 위해서 만든 말이 인상주의 혹은 인상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상파 하면은 막 인상 쓰는 인상이 막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상파라고 놀리기도 하는데 그 인상이랑 저 인상이 많이 틀리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모네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모네는 그렇게 부잣집이 아니었어요. 부잣집이 아니어가지고, 자기를 이제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 후원자가 있었고,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하나 낳아요. 애를 하나 데리고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 후원자에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런 아주 멋진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이 작품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도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인상파의 이제 그 카메라는 렌즈는 이제 눈알이고 그 필름은 뇌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진짜 눈과 뇌로 사진을 찍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특별히 틀릴 게 아닐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묘사와 그때 당시 한순간의 어떤 표현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인이고 이 첫째 부인은 둘째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병에 걸려갖고 1년 만에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은 자기 후원자의 부인이죠. 후원자의 부인하고 결국엔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후원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이렇게 결혼을 하지만은 아무튼 이 관계가 만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장 드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모네도 당시의 윤리적인 판단이나 가치관으로 봤을 때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니었다, 뭐 비방받을 게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신기하고 참 요즘 봤을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 모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수를 했어요. 86세까지 살면서 굉장히 장수를 했고 이 사람이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생활고는 약간 면할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튼 아주 최악의 경우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 최소한으로라도 만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후원자의 아내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방에 이제 나름 이제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틀을 박혀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련의 연작이 나옵니다. 수련 연꽃이죠. 연꽃 연작이 나오는데 이게 자기 집안에 있는 연못을 이제 계속 그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연작을 보면은 당시의 빛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같은 소재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어떤 인상주의의 핵심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당을 연작으로 그린 이런 작품도 있는데 같은 장소지만은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누가 봐도 이거는 공감할 정도로 굉장히 잘 표현했던 그런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근초더미라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연작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작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네의 훌륭한 점이 뭐냐, 이 사진작가가 봤을 때 이 모네는 뭐 어떤 사람이냐 이러면은 시각 예술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빛에 있다는 점을 이렇게 확실히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예술가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할 말이 많지만은 이제 넘어가자면은 이제 르누아르가 있어요. 르누아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태생부터 블루 칼라예요. 그냥 완전히 그 흑수저 지방,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에서 태어나가지고 운이 좋게 미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아버지는 이제 재단사였죠. 이거 우리 옷 만드는 사람, 재단사였고 어머니는 직공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 옷감 짜는 데서 거기 있는 그런 데죠. 당시에는 이제 산업혁명이 거의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를 그 시점이라 가지고 이런 방직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시점이었죠. 아무튼 그래서 르누아르는 어릴 때부터 알바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먹고 살 수가 있었고 그 알바를 하면서 얻은 기술을 가지고 이제 평생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자기 공장에 가가지고 도자기에다가 그림 그리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런 일을 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알바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의 막바지에 다다라가지고 드디어 이 도자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전사할 수 있는 기술이 발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르누아르는 이거는 이제 미래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걸 때려치우고 본격적으로 이제 화가가 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뭐 돈이 없었던 부모들 같은 경우에 그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누아르의 이제 그림의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봤던 당시에 이제 그림 선생님들이나 훌륭한 화가들의 지원과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이 집안에서 어렵게 그 르누아르가 이제 미술을 하는 거에 이제 동의를 하고 이제 요즘 말하면 미술학원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술학원에서 사실 가가지고 이제 모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인상주의 화가들에서 많은 그 인물을 만나게 되고 친분을 쌓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870년대에 있었던 보불 전쟁에 이 사람은 이제 도망가지 못해 참전하게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와가지고 인상파 전시회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완전히 그 개 비난을 당하고 거의 뭐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누아르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 인상주의 풍에 이제 그림을 계속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름만 딱 들으면 르누아르 하면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멋질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귀족풍이 줄줄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생각보다 이 삼총사 시리즈 전부 통틀어 가지고 가장 흑수저 출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의 젊을 때 성격이 굉장히 날카롭고 독설적이었다고 그렇게 평하는 글들이나 이런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물론 나이가 들수록 이제 마음씨 좋은 아저씨나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다 뭐 이런 말도 많은데 아무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자기가 꾸준하게 이 인상주의 미술을 이제 추구를 하면서 점점 더 이제 인상주의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평가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인상주의에 이제 있는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메이저인 살롱에다가 이제 자기 작품을 출품을 하고 거기서 수상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던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가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작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교과서라든지 여러 가지 미술책에서 너무나 많이 봤던 이 무도회가 있죠. 이게 무슨 무도회인데 이름 여기 나갈 거예요. 아무튼 이 무도회라는 이 작품에서 보면은 나무 그늘 사이로 여기 떨어지는 빛의 표현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그 형상만 남은 듯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그리고 밝고 화려한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상 위의 식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상주의에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이런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남기는 그런 굵직한 한 선을 그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말년이 되면은 이제 누드화에 집중을 해가지고 누드화를 엄청나게 많이 그리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붓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이게 손에다가 이렇게 붓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는 이런 투혼을 발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르누아르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이제 세잔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잔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던 이 만에 못지않은 굉장한 금수저 집안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은행을 창업을 했는데 그 은행이 대박을 터주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거의 부유층, 그 상류층이
상류층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세잔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빡쳐가지고 너 이씨 돈 안 준다 이래갖고 돈을 끊으려고 막 그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부잣집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걸 겪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평생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대미술의 이제 근간을 마련한 굉장히 위대한 화가 중에 독보적인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세잔을 무시를 하고 현대미술을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세잔이 만들어 놓은 이 미술사의 굵직한 한 획은 이 인상주의가 낳은 엄청난 성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잔이 자기가 살아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나름 고통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성격이 어떠냐 이러면 고집이 엄청나게 세고 굉장히 소심하고 뭐랄까 이렇게 날카롭고 뭔가 이렇게 섬세하면서 막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냥 확 베어버릴 것 같은 그런 듯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런 당대에 있던 이 인상주의 화가들하고 만나고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깊은 친분 관계를 쌓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시골에서 주로 짱박해서 자기 혼자 열심히 그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정식 그림에 이제 교육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금수저니까 정식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림의 습작을 그릴 때 자기의 이제 모델이 되었던 11살 연하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쭉 삽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가정사라든지 뭐 사적인 영역에서 이 사람이 르누아르가 가장 우리가 현대적인 감각의 윤리의식으로 본다면은 가장 반듯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네의 작품을 호평을 해가지고, 모네도 이렇게 굉장히 좋게 봤던 이 에밀 졸라, 당대의 굉장한 대문호로서 이름을 떨친 이 에밀 졸라와 동기동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상대적으로 에밀 졸라는 완전히 흙수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 막 괴롭히고 왕따 하면은 세잔이 나가가지고 말려주고 보호해주고 하면서 둘이서 평생 가는 완전 절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잔이 이 졸라 가 나는 이제 돈도 못 벌고 이러는데 이게 글 써가지고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그 시리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세잔이 힘을 주면서 넌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그 졸라가 계속 그 문학 작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잔보다 훨씬 먼저 명성을 엄청나게 얻게 돼요. 명성을 엄청나게 얻게 돼가지고 결국에 이제 장성했을 때는 이제 에밀 졸라는 저 위에 있고 이 세잔은 저 밑바닥에 아직도 무명 화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런 팍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서로 편지를 엄청나게, 당시에는 이제 통신수단이 편지밖에 없었죠. 그 편지를 엄청나게 주고받으면서 둘이서 이제 나름 친분을 과시를 했는데 사건이 하나 터져요. 왜냐하면 이 졸라가 작품이라는 이 소설을 하나 발표를 하는데 그 작품 속에 있는 미치광이에다가 자기는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다 개무시하는 그런 그 화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그 세잔의 그 모습하고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상황이랑 이게 다 똑같았고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에밀 졸라는 굉장히 멋있고 폼나는 그런 문호로 나오면서 자기는 완전히 개차반이 그런 뭐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그런 소설을 읽어보고 그 소설을 졸라가 그 소설을 졸라가 세잔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세잔이 읽어보고 그때 절교 딱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분들은 이제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이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사실이건 말건 간에 아무튼 그 나름 재미있는 그런 상황을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왜 아까 제가 이 세잔이 현대미술의 근간을 이루는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 놓은 이런 사람이었느냐 이러면은 이 세 가지 그 큰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이제 하나의 시점이, 그러니까 하나의 시점으로 바라본 어떤 대상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점에
있는 것들을 하나의 화면에다가 표현하려고 시도를 했었다. 그런 시점에 대해 왜 그렇게 했냐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떤 본질이라든지 어떤 근본에 굉장히 집착을 했기 때문에 이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면은 이 사과를 갖다가 하나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라 내가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본 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과라면 사과, 뭐 컵이라면 컵 이런 형태가 가지고 있는 개개의 묘사라든지 형태를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형태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그냥 한 덩어리로 쳐가지고 큰 어떤 조형성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나름의 어떤 성과를 이렇게 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소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근본이 무엇이냐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기로 가면은 모든 형태는 삼각형, 사각형, 동그라미 이런 걸로 환원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표현하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각형은 원뿔이 되고 뭐 원기둥이 되기도 하고 직사각형, 정육면체죠. 육면체, 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형태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갔던 그런 거의 최초의 그 예술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인상주의의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러면은 사실의 재현보다는 이제 개인의 표현이 우선시되는 이제 첫 번째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시각 예술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철학, 신념과 같은 이런 개인의 내면을 시각적인 표현의 다양성으로 더 큰 어떤 시각 예술의 장을 만들어내었다. 라는 게 인상주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로 이때부터 이제 예술가라고 한다는 거는 적당한 재주로 이것들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사기쳐가지고 비싼 가격에 작품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기꾼이 아니냐. 이런 인상들을 대중에게 심어주게 되었고 이 인상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은 다시 주류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똥값이었던 그림이 이제 대박을 치는 이런 대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술가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이 진짜 개똥 같아 보이는데 내가 지금 이런 거 갖다가 함부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지 않을까 이러한 공포를 대중에게 심어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현상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후기 인상주의 혹은 신인상주의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서양 미술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